그러면요 우리가 208페이지 로댕 오늘 끝낼 때 근데 로댕은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사실 로댕 하지만은 이게 실체를 잘 모르겠죠. 실체를 그죠. 실체를 알게 되면은 뭐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말하자면 왜 로댕 이후에도 조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지 그죠. 그 중간에 공백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하고 같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각이나 그죠? 이쪽에 조각 분야의 또 운명이죠. 운명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제 발자크 기념비 이제 할 차례가 됐는데요. 그럼 다시 이제 208페이지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로댕의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는 로댕이 지향하는 그 209페이지 맨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몸을 통한 감정의 표현. 그래서 단순히 얼굴 표정이 아니라 그죠? 로댕은 얼굴 표정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로댕 작품에서 얼굴 표정 자체는 그래서 얼굴 표정보다는 몸 전체를 통한 그 감정의 표현. 근데 여기서의 감정은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연적으로 드는,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감정. 그래서요, 이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208페이지로 오셔서요, 208페이지. 맨 위부터 다시 보시면요. 그러니까 20세기 조각가인 브랑쿠시는 19세기 조각기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로댕의 등장에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근데 이거는 20세기 관점에서 얘기고요. 조각계 상황이 오히려 19세기 때 그러니까 최고의 활약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파리 리모델링부터 해서 전 세계 그러니까 유럽의 전 모든 도시들이 다 이때 리모델링 돼서 오늘날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그 부다페스트 가서 보면은 이렇게 다 꾸며져 있는데 그게 다 이때 만든 그거라는 겁니다. 그 조각상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 당시 조각은 공공기념물의 장식적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각계가 아주 번성을 했지. 근데 이게 하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저자가 이게 옛날식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혼동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그 하이 아트, 하이 고급 예술이라고 따로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예술, 그죠?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예술만 이 사람은 예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멋진 거 예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편향된 관점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 객관적으로. 어쨌든 그랬는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했죠. 공공기념관의 장식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크게 부응을 했으나 오기스트 로댕이 조각을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격상시켰다기보다는 독자적인 예술 장르가 될 정도로 경제적인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주문이 만큼 들어왔으니까 조각가들이 먹고 살만하고 그죠? 계속 그렇게 조각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잠시 동안. 그런데 이제 20세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또 끝난 거죠. 그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조각으로 장식하지 않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각가들은 다 실업가가 돼버린 거죠. 그죠? 젊은 시절 로댕은 에콜대고전을 입학해 세 번이나 실패했다. 그러나 이런 실패로 말미암아 그는 경직된 아카데미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인체를 기초로 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원래 배운 제가 뿌띠 에콜이라 그래서 그죠? 실용적인 그런 데서 훈련을 받았고 20년 동안 현장 실무를 하면서 익힌 거죠. 현장 기술자로서.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도나텔라, 미켈란젤로를 작업함으로써 그의 예술은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미켈란젤로의 묵딘 노예상은 로댕의 등신대 조각상이자 최초로 중요한 작품을 기록되는 청동시대, 왼쪽에 있는 청동시대에 영향을 주었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고도의 자연주의 기법, 이는 당시 대상을 이상화하는 조각에 대한 결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대상을 이상화한다는 게 신고전주의, 그죠? 신고전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고전주의적인 아주 조화 비례에 맞는 그리스의 아주 매끄러운 그런 조각들.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어쨌든 이 로댕의 작품은 이게 뭔가 좀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죠? 근육이나 그죠? 팔다리의 어떤 자세가 꿈틀거리는. 그래서 비평가들을 놀라게고 그들은 로댕이 인체로 주문을 뒀다고 판단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스캔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주조 스캔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크게 로댕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댕은 이 작품의 사실성에 대해 나는 자연에 복종하며 결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연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 저자가 완전히 이 로댕을 잘 모르고 이제 책 읽으면서 쓴 것 같아요. 기존 아는 책들도 기존 아는 책조차 이게 작품의 사실성이 아니고 사실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똑같이 뭐 묘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그죠? 인체를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죠? 사실보다 더 사실적으로 말 그대로 꿈틀거리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체적인 굴곡과 근육의 굴곡을 통해서 내부의 감정,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내부의 감정. 근데 여기서 내부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죠? 자연스러운 감정. 내부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포즈를 취하기 위해 로댕은 전문 모델의 상투적인 제스처를 지향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잖아요. 전문 모델은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꾸민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그죠? 포즈를 꾸미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자연적인 감정이 딱 드러나는 그때를 포착해서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댕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을 모방하는 신고전주의 조각가의 작품을 일컬어 그것들은 마치 고전같이 박제되어 있다고 평했다. 그렇죠. 다 조화와 비례와 균형이 맞도록 천편일률적으로 전형성이 있으니까요. 로댕에게 공식 미술계의 작품은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는 신선하고 순간적인 포즈를 얻고자 캉캉 주는 무용수들을 고용해 작업실 안을 돌아다니게 했으며 그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모든 일을 도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그죠? 그 감정과 그 순간의 느낌을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그 모델이 아니라. 그래서 왼쪽 청동시대의 이 모델도 그냥 일반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군인 전문 모델을 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로댕은 인체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을 했다. 그래서 결국 낭만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낭만주의 계열, 낭만주의는 감정을 우선하죠, 그죠? 이성보다는 감정. 그래서 나는 항상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내부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애쓴다. 고 말했다. 근데 내부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 그래서 어느 날 그의 동거녀가 화를 내며 그의 작업실로 쳐들어가 고함을 주면서 방안을 돌아다니자 로댕은 곧바로 정토로 그녀의 성난을 불러넣었다. 이 동거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화가 많으니까요, 그죠? 그녀의 화가 가라앉자 로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다. 고맙소, 당신 훌륭했어.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감정, 그죠?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감정으로 막 고함치고 성난 얼굴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연주의. 이렇듯 예술 작품의 근원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이게 용어가 혼동돼 있어요. 이게 글쓰기를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죠?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개인 내면의 자연적인 감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쓴다면은 개인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연적인 감정을 강조한 것은, 그걸 강조한 거예요. 개인의 내면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감정. 그것은 아카데미 미술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아카데미 미술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죠? 조화와 비례와 균형, 그죠? 거기 일단 와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정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낭만주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도 그러니까 쇼팽이나 이런 거는 애상곡, 그죠? 즉흥곡 이런 거, 즉흥적 감정, 그죠? 즉흥적이라는 게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감정을 그냥 빵빵빵 튕겨져 있고, 즉흥곡, 뭐 이런 거, 에뛰드, 그죠? 이런 거겠죠, 그죠? 또는 판타지, 환상곡 이런 거. 그게 이제 낭만주의 음악이고, 그래서 낭만주의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걸 꼭 이해하십니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감정, 또는 자연스럽게 치솟는 감정, 열정 이런 거. 근데 그것의 기원은 뭐겠습니까? 그것의 기원, 이 당시에는 그것의 기원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그것의 기원은 알 수 없고 그것은 인스피레이션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치솟는 감정, 어떤 애상, 어떤 정서,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즉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원적인 유래를 알 수 없는 원초적인 것이다. 라는 게 낭만주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프리미티브하다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건 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감, 어떤 인스피레이션, 감정, 그죠? 어떤 정열, 정념, 이 열정 이런 거.
그거를 가장 프리미티브하게 생각하는 게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 그거 좀 이따 또 연결이 됩니다. 물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 디지털하고 연관돼요. 우리가 바로 디지털하고 현대 미술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 개념부터 기본적으로 정립해 놓고 나면 쉽게 이해됩니다. 이것도 큰 틀에서.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아카데미 미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근대, 즉 현대 생활의 일면을 묘사하고자 하는 인상주의 목적과는 부합되는 것이었다. 또 왜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로댕은 인상주의자들 회화를 계약하는 조각기의 형태를 일으켰던 것이다. 뭐 고전주 조각하고 다르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포인트가 오늘 이제 그 할 작품으로는 이 발자크죠, 발자크. 로댕의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가장 거센 비난을 받은 작품은 프랑스 작가 발자크를 조각한 3m가 넘는 조각상이다. 딱 3m 되는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작품에 착수하면서 나는 무언가 범상치 않은 것을 만들면 한다고 말했다. 이건 제가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이거 있었는데 이런 거 한적 안 같은데. 1898년 완성되게 발표되자 대중들은 이 작품을 너무나 범상치 않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했고 비평가나 후원가들은 반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거부됐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로댕이 오른쪽에 지옥의 문도 실패해서 돈 다 토해내고, 그죠? 돈 다 토해내고. 이것도 돈 다 토해냈어요. 이것도 이 발자크도.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성공 된 게 저기 칼레 시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나머지 다 로댕 잘한 데가 쟤한테 맡겼는데 제대로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귀한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다 읽어보시고 일단. 자, 210페이지 그죠? 아래쪽에 그 발자크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발자크 실물이죠. 실제 사람과 닮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호감이 가지 않게 생긴 견고한 조형물이었다. 몸뚱이는 온통 천으로 감싸서 갈기 같은 머리와 튀어나온 눈썹 움푹페인 눈만이 눈에 띄었다. 나는 발자크의 외양을 사진같이 조각할 마음이 없다. 나의 원칙은 형태뿐만 아니라 생명력. 이게 또 자연적인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안에 그죠? 그래서 꿈틀거리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력. 로댕의 로댕의 발자크의 천재성까지 자연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디자인에서 혁신적인 면은 위대한 작가의 실제 외모를 그대로 조각하지 않은 데 있다. 육중한 몸체로부터 돌출되도록 조각한 두상에서 보여지는 과감한 단순화 왜곡을 통해 로댕은 그만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 라와르 때문에 이것은 자연의 얼굴이다라고 말했고, 로댕은 이 작품을 나의 전생의 결산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후원자들은 돈을 댄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문인협회인데요. 이 작품을 예술적인 완성도가 부족하며 거대한 태아 같다고만 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발자크 사람 펭귄, 그죠? 펭귄 같죠, 그죠? 진짜 펭귄 같죠? 펭귄, 석탄자루, 애벌레, 이 대중들이나 비평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했습니다. 이거 왜 펭귄이냐, 그죠? 진짜 펭귄 같아요. 미국의 한 신문 기자는 식인 괴물, 악마, 기형이 합쳐진 괴물떡이라고 쓰고 있다. 로댕은 이들에 맞서 이 작품을 옹호하며 정렬로 들끓는 진짜 영웅적인 발자크 상이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여전히 남아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발자크를 천재적 예술가의 대명사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없는 어떤 영감에 의해서 막 글을 쓰는 사람,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설을 막 썼는데 막 트럼 앞에서 그죠? 밤새 그게 어떤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에 막 차서 그냥 막 쓰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통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미지가, 이 발자크의 이미지가. 그걸 좀 표현한 거예요. 그게 정렬로 들끓는 진짜 영웅적인 어떤 천재적인 그런 일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천재적인 천재성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발자크 상을 통해서. 나는 일찍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든 적이 없다. 이것은 나의 정력과 예술의 비밀을 심오하게 드러낸 예술의 총체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로댕이 한 말은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가 말한 예술의 비밀이란 미완성의 상태를 미학적 규모로 제시해 보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자, 이 미완성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그죠? 미완성.
우리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물론. 미완성 이게 또 낭만주의 개념이에요. 미완성의 미학, 미완성을 옹호하는 게 낭만주의입니다. 이따 또 설명드리고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지만은요. 이게 인스피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이것은 미완성.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일 유명한 게 그 미완성 교향곡 들어 그죠? 그것도 낭만주의 대표적 아니에요. 미완성. 미완성인데 완성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낭만주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미완성은 이거 실패한 거지, 그죠? 다 조화를 완성 못한 거니까 고전주의가. 미완성인데 완성됐다는 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낭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완성이냐면은 인스피레이션이 딱 그만큼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죠. 이거는 완성된 거야라고 한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본인이 영감을 쏟아서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죠. 이게 이제 낭만주의적으로 말하면 그죠? 자신이 영감이 떠올라서 영감을 다 쏟았어. 그럼 완성된 거라는 거지. 그게 남들 보기에는 좀 거칠고 미완성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럼 그걸 미완성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본인이 아니고 자신은 다른 사람이죠. 자신은 이거는 이게 완성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그게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영감이나 그죠? 발상이 막 떠오를 때만 쫙 하고 그걸 다 썼고 나면 더 없으면 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감이 없으면 이제 작품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완성된 거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단점이. 발전적이진 않다. 발전적이진 않다. 그렇긴 한데 그 낭만주의 관점에서는 그게 또 중요해요.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영감, 감정, 어떤 열정, 충동이 그게 예술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한 번 쏟아지고 나면은 한 번 충동이 막 몰아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충동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일회성이죠. 일회성. 어떤 영감이나 인스피레이션은 그죠? 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죠?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게 또 그 고유성에서 아주 중요해. 차별성에서 중요해요. 낭만주의자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 예전 걸 다시 또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이게 기계적인 반복이 돼버려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지금 이 저자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서술을 했는데요. 요건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이제 20세기에 바로 전개돼.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고 그 문제가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그러니까 미완성을 옹호하는 건 아날로그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디지털이 나오잖아요. 그거 읽어보시면요. 그러니까 끝마무리되지 않은 조야한 표면과 세부적인 면의 과감한 생략으로 조각 예술이 단순히 기계적인 생산 과정 이게 이제 디지털적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이라는 거죠. 그죠? 정해진 디지털적으로 다 조립하면은 다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은 그게 아니다. 예술의 예술적 차별성. 그러니까 예술이 일반 제품과 다른 것. 결국 이제 그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공장 제품과 예술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 당장 왜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 하면은 이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몸 기술 복제 시대 예술이라는 그런 것만 얘기한 거고, 거기 앞으로 다 배우시겠지만요. 그죠? 우리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랑 차별성을 찾아야 되는데 예술만의, 그죠? 공장 제품, 기계적인 그 제품과는 다른 차별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찾을 거냐? 그것을 이런 데서 찾은 거죠. 일회성, 그죠? 일회성, 어떤 그 순간의 영감, 자연적인 감정. 근데 자연적인 감정은 결국 반복될 수 없잖아요. 그 순간에 그때만 느낀 거지. 비슷한 감정은 느껴도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다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 차별성 때문에. 그랬을 때 똑같은 거 여러 개 만들었는데 걔네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 공장을 찍어낸 거잖아요. 진짜 다 다르게 찍었어요. 다르게 찍으면 그 당시 기술 부족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참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무리 1900년 이 로댕이 60살인데 이때부터 로댕은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서 명성을 알리게 되었다. 정말 국제적인 스타가 됐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로댕이 된 거예요. 로댕 하면은 근데 그때부터는 뭐 작품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영업 뛰어야 되니까 국제 영업을 뛰느라고 바빴어. 이때부터 국제 영업을 뛰느라고 1900년부터 비평가들은 한때 그들이 비난했던 로댕 조각의 심리적 복잡성과 조각을 개인 감정의 선으로 삼은 점을 이제 열일 신앙이 시작했다.
프랑크 씨는 로댕의 발자크가 조각에서 추상적인 요소를 도입한 걸작으로서 논란이 여지 없이 현재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맞긴 맞아요. 좀 추상적이긴 하죠. 물론 절반 반 추상주의적인데 어쨌든 조각이 이제 좀 그 전하고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죠? 추상 조각으로 가는 거죠. 추상 조각으로. 그래서 프랑크 씨와 완전 추상적인 조각으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럼 추상적인 조각도 많이 그 다음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로댕이 있다가 보시죠. 말년의 그 대표적이라는 게 벌써 추상 작품으로 좀 이제 가고 있습니다. 보시겠죠?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이제 로댕 발자크 밑에 써 있는 게 있잖아요. 로댕은 이 위대한 프랑스 작가의 상을 만들 때 서술적인 어떤 묘사적인 정확성과 해부학적 세부는 생략하고 그의 천재성을 표현하기 위해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천재적 문학가의 대명사로 발자크가 많이 언급됩니다. 가장 천재적으로 작품을 쏟아부어서 쓰는 그런 스타일로 아주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발자크. 자, 그래서 일단 이 글을 쓴 저자의 이 발자크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요. 이거는 별 말이 없죠. 근데 보면 한두마디 끝날 수 있는 얘기를 길게 써놨는데 자,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까미 끌어들 지난 시간에 아주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 바로 잡을 거는 그죠? 지난번에 그 얘기 말씀드렸죠. 어디 갔지?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봤어. 요거 그죠? 여기 선생님 저기 뭐지? 거기 그죠? 요거 그죠? 여기 210페이지 까미에 끌어들여 있는 거에 그죠? 210페이지 까미에 끌어들여 거기에 밑에서 왜 5째 줄쯤에 있잖아요. 나는 황금을 찾으려고 그녀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이거 완전 오역입니다. 오역. 이게 아니고 요게 그 원문에 맞는 이겁니다. 나중에 뭐 어쨌든 그거 X 쳐놓으시고 이거 잘못된 완전 그 번역이 완전 잘못된 번역이에요. 요게 맞습니다. 이게 그녀에게 금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금은 정말로 그녀 자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소질은 뭐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이 완전 타고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까미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번역이 너무 이상하죠, 그죠? 자, 그래서 까미유 꼬레드라고 그 24살 차이인데 까미유 19살부터 아주 20세 초반까지 뜨거운 사랑을 했고, 근데 이제 벌써 까미유가 20대 후반 넘어가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까미유가 자꾸 그죠? 그 로댕을 독점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로댕을 독점하려고 그러고 나랑 네 늙은 와이프 그 본처 버리고 나랑 결혼해달라. 그때 되면서부터 이제 로댕이 또 이제 다른 여자들하고 또 모델들 건드리고 또 바람을 피기 시작해요. 또 로댕이. 그래서 까미유가 막 싸우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까미유의 이제 마지막 남은 사진이죠. 그래서 까미유 로델. 자,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네? 이 현대 미술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로 넘어올 때 현대 예술가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순서가 그죠? 예전 예술가들은 먼저 실력을 쌓으면은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순서였는데 이제는 거꾸로라 그랬죠, 그죠? 먼저 유명해져라. 그죠? 괜히 한 말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대 예술계 전체를, 이 대문자 아트 시스템 전체를 말해주는 말이에요. 사실 그건 너무너무나 예술계뿐만 아니라 우리 연예계도 마찬가지죠. 연예계, 그죠? 연예계에서도 사실 먼저 유명해져야 돼요. 그죠? 뭐 단순히 재능이 있고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떤 개그인지 간에 먼저 유명해지면은 그 다음에 재능 있는 거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넘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인간 재능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누가 유명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유명해지면은 재능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재능을 인정받아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모던 아트 한 150년 전, 200년 전부터. 그래서 앤디 워홀의 그 말이 진짜 명언인 거예요. 사실 진짜. 먼저 유명해져라.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유명해지냐? 그건 이제 또 사회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먼저 유명해지는 방법으로는
제일 좋은 게 스캔들을 일으키던가, 그죠? 스캔들을 일으키던가 아니면은 먼저 유명한 사람한테 올라타는 거, 그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랬습니다, 그죠? 이미 알려진 사람한테 올라타거나, 그죠? 아니면은 어떤 센세이션한 스캔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댕이 이게 확 유명해지게 된 게 그때 처음 유명해진 거는 그 청동 시대를 야 이거 뭐 사람 뭐 시체 본뜬 거 아니야 해서 그 주조 스캔들 때문에 이름이 확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유명해지게 된 거는 바로 또 이 스캔들이에요. 사회적 스캔들, 이 발자크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안 하죠. 사실 이것도 여기서 얘기 안 한 거죠. 사실 이 저자가 이거 분명히 언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커다란 가장 커다란 스캔들이 휘말려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신문 뉴스에 맨날 나오니까 당연히 유명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댕 또다시 커다란 스캔들에 휘말리다. 스캔들 논란인데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1898년 살롱전이잖아요. 살롱전에 공개되어 전시된 로댕의 발자크 기념비 석고상입니다. 석고상, 그죠? 이렇게 딱 지금 살롱전, 그죠? 살롱전 산업관에서 열린 살롱전에 다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살롱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커다란 사회적, 정치적, 예술적 논란과 분열과 대립. 그러니까 이걸 놓고 딱 둘로 갈라져 버린 거죠. 딱 둘로 갈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당시 언론에서 이를 제2의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부르고. 우리 드레피스 사건을 한번 했었죠. 드가 하고 이럴 때, 그죠? 드레피스 대위의 유죄 무죄 억울한 그 사건 그것 때문에 프랑스 여론이 딱 전 국민이 둘로 딱 나눠져가지고, 그죠?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눠져가지고 완전히 극단적인 대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같은 시기에 있었어요. 드레피스 사건이 진행될 때 같은 시기에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왜 커다란 스캔들이 되냐면은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국론이 딱 둘로, 그죠? 이 정치적 자유적 견해가 딱 둘로 쪼개져가지고 극명하게 대립하면은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한쪽에서 좋다고 얘기하면 반대쪽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죠? 이쪽에서 나쁘다고 얘기하면 저쪽은 무조건 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말 그대로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거죠. 진영 논리가. 이게 그 진영 논리의 지배를 받은 첫 번째 일이면서 그래서 완전 거의 휘말려 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대표하는. 그래서 발자크상을 한마디로 저게 완전 저건 뭐 펭귄이다, 태아다, 저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보수적인 전통에. 왜냐면 보수적인 오래된 아카데미 전통에서 볼 때는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카데미 전통은 뭔가 매끄럽고, 그죠? 균형에 맞게 있는 그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건 어디 웬 괴물 같은, 그죠? 펭귄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기념비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드레피스 사건에서 둘로 나뉘잖아요. 그죠?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은 드레피스 쟤는 유태인이고 말이야. 유태인이라서 유죄일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 반대쪽 사람은 아니 유태인이건 딴 걸 떠나서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나 정의에 봤을 때 이 사람은 드레피스는 억울하게 그런 간첩으로 몰려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 입장, 일종의 약간 그쪽은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드레피스 개인을 옹호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꼭 그거랑 맞지 않지만은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옹호한 사람들은 이른바 또 다 새로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모네라든지 이런 그죠? 인상주의라든지 또는 뭐 에밀 졸라라든지 이런 뭔가 좀 새로운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은 야 이건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지지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닌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작품의 문제가 아니라 너 어느 파냐, 드레피스 파냐, 반 드레피스 파냐, 너 진보냐 보수냐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난 보수니까 저거 싫어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제 작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두 쪽 나가지고 그 유명한 사건에 휘말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엄청 큰 스캔들이 된 거예요. 1998년 이때 이제 공개돼서. 자 이제 그래서요 이제 발자크, 아까 말씀드린 발자크가 누구냐? 이제 발자크 있죠. 그래서 오노레 드 발자크, 드는 자기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귀족이 아닌데 귀족처럼 보이려고 붙인 거 이름을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죠? 드자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붙이고. 그래서 51세 일찍 죽었죠. 그래서 뚜르 출생의 소설가고 자기가 뭡니까
소설 쓰고 자기가 출판해서 자기가 팔았어요. 인수해가지고 출판.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리얼리즘 소설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리즘은 오늘날까지 주류예요. 주류. 우리 그 스토리의 주류가 리얼리즘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에도 뭐 TV 드라마나 영화 드라마나 넷플릭스 드라마나 아니면 오늘날 나오는 어떤 소설이나 그 주류는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개인들의 심리하고 연관돼, 그죠? 심리가 어떤 그죠?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뭐 복수하고 뭐 파멸하고 결국 그 심리를 묘사하는 것. 그래서 그 리얼리즘 소설의 원조로서 다양한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한.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를 통해서 그 사회의 그죠? 숨겨진 사회 현실, 사회 구조를 그 개인들의 심리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아주 요거로 아주 인정을 받는 그 문학사의 길이 남을 그럴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90편이 넘는 장단편 소설들을 인간 희극, 그죠? 그 휴먼 코미디라는 그런 큰 포괄적인 제목 하에 출판하였는데 자신의 프로젝트는 사회적 종을 규명을 목표로 하는 그 사회적 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에도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특이 있다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종특. 그죠?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부르주아 종특, 뭐 은행가는 은행가의 종특, 그죠? 은행가의 어떤 그 심리, 개인 심리 그런 예를 들어 은행가, 그다음에 뭐 장사하는 사람, 또 노동자는 노동 어떤 거기에 다 종특이 있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그죠? 종특이라는 약간 비하적인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특이 있다. 각 그 사회의 각 계층마다 계층과 어떤 그 역할이나 기능마다 종특이 있고. 그죠? 그것을 규명함으로써 그죠? 결국 은폐된 사회 현실을 탐구한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역사가들이 잊어버리니까 잘 보지 못하는 풍속의 역사. 풍속이 결국 이거죠. 이 사람들의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풍속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테의 신곡에 필적하고자 했어요. 단테의 신곡은 그 신곡이 말 그대로 인간의 모든 그 희노애락을 주로 딱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 가지 신화나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람 자기도 이 소설을 통해서 주로 인간의 그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종이라고 쓰는 게 벌써 약간 과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얼리즘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사회 현실을 숨겨진 사회 현실을 드러내는 그거를 개인들의 심리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유명한 작가입니다. 물론 저도 뭐 거의 이거 읽어보고 어제 작품 이렇게만 알지 그죠? 사실 워낙 뭐 많으니까 이게 다른 작가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발자크가 정말 말 그대로 여기 나오지만 이 사람의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을 그 조각상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발자크가 좀 일찍 죽었잖아요. 51세에 이제 좀 일찍 죽게 생겼죠.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51세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발자크가 죽은 다음에 참 워낙 천재적이니까. 그 당시 이제 같이 그 동료이자 선배였던 알렉산드르 듀마가 이제 안타까워서 알렉산드르 듀마는 아시나요? 네? 알렉산드르 듀마 무슨 작품이 있을까? 이게 기억하실 텐데 알렉산드르 듀마의 유명한 작품 이거 하는 거 이거 보니까 삼총사 삼총사 그 다음에 또 더 유명한 작품 있죠. 삼총사하고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 네, 그게 이제 엄청 많이 팔렸죠. 이거 안에서 그거 가지고 떼돈 벌었죠. 그 두 소설 두 개 가지고 삼총사하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참 재밌잖아요. 몬테크리스토 백작도 그죠? 섬의 비밀 보물을 찾아가지고 다 화려하게 신비한 백작으로 등장해가지고 결국 근데 그것도 복수극이에요, 그죠? 복수. 자, 그래서 그 알렉산드르 듀마가 이 아까운 후배가 죽었다 해가지고 후배를 기념하는 발자크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실현되지 못하다가 이제 프랑스 문인협회, 그죠? 문인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885년 문인협회가 그럼 이제 우리 문인들이 뜻을 모아서 발자크 위대한 그 발자크의 기념비를 세우자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제작을 맡겼던 조각가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에 문인협회는 새로운 작가의 선정 심사를 하였는데 이때 마침 문인협회 회장이 에밀 졸라였어요. 에밀 졸라. 그래서 에밀 졸라의 적극 추천에 힘입어 로댕이 선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3m가 이게 정해진 거예요. 원래 여기서 정해준 거예요. 문인협회에서 로댕이 자기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기념비는 좀 크게 3m. 좌대 제외 인물상 3m. 기한은 2년, 비용 3만 프랑 등으로 이제 로댕하고 작품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발자크 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댕은 뭐부터 먼저 만든다고요? 그죠? 옷을 입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그 상을 만들어도 먼저 옷을 입지 않은 누드상을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옷을 또 입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토로 그래서 먼저 누드상을 먼저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습작입니다. 다양한 습작 물론 습작이 많이 남아서 연습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벌써 체형이 이제 바로 딱 보시면요. 그다음에 이게 나왔구나.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요. 문제는 이 모델이 이제 이 발자크가 좀 일찍 죽었다는 일찍 죽었고 아직 사진술이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남아 있는 게 몇 장 없어요. 요게 지금 이제 그래도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 형태를 비슷하게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좀 변형하든 뭐하든 간에 기본 모델의 형상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형상을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자료가. 근데 그나마 왜 나다르가 또 나옵니다. 나다르 그죠? 사진사 그 대표적인 사진사 나다르가 옛날 원판 사진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래도 이건 좀 깨끗하게 좀 복원한 겁니다. 이거보다 원래 원판은 더 지저분해요. 더 이렇게 알아보기 어려운데 좀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어쨌든 이 발자크의 특징이 키는 벌써 딱 보면 작겠죠, 그죠? 키는 작고 커다란 두상, 머리 크고 그죠? 머리 크고 두꺼운 목과 몸통. 그죠? 목도 두껍고 몸통도 두껍고 짧고 억센 팔다리 그죠? 이게 팔이 짧잖아요. 팔도 짧고 그다음에 옆에서 볼 때 스페이드 에이스 같은 배. 어떻게 스페이드 에이스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건가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옆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옆에서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죠?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배가. 그다음에 요게 또 중요해요. 오랜 좌우로 구분 체형. 아주 그냥 앉아가지고 한 번 앉으면은 뭐 24시간 넘게 그냥 계속 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 몸이 굽은 거죠, 그죠? 땅땅 맞은 사람이 앉았다. 사실 그래서 좀 일찍 죽게 돼. 여러 가지로 뭐 혈압, 혈관이 막히고 이래가지고 일찍 죽게 됩니다. 일찍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건 물론 나중에 결론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형태 그래서 좀 비슷하죠, 그죠? 또 팔다리 두껍고 배볼록 튀어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도 정말 두껍죠. 이 머리 크기랑 비슷하죠, 목이 거의 목이 없어 이거 목이 없는 정도로. 물론 처음 습작이지만은요. 자, 그래서 발자크 상을 91년도에 이제 맡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에밀 졸라가 추천해서 투표 결과 로댕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로댕이 또 처음에 이 작품을 딱 맞자마자 내가 저 기가 막힌 멋진 작품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매료되어 열정적으로. 근데 이때는 로댕이 아주 정열적으로 일을 할 때였어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작업에는 시작부터 난관이 있었다. 모델 즉 발자크의 외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죠? 발자크는 사진술 초창기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사진도 한두 장밖에 없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도 어쨌든 모델의 그 외형을 알아야 그 다음에 변형시키지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상상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에 로댕은 발자크의 고향 뚜르를 방문하여 동양 사람들로부터 유전적 특성을 파악하죠.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유전적 특성 같은 걸 파악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또 이게 있었어요. 발자크가 다니던 양복점에서 그의 생전 신체 수술을 기억하고 있는 재단사. 이게 좀 재단사가 나이 늙었지만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신체 치수, 그죠? 요즘엔 이런 건 또 없죠, 그죠? 옛날에 맞춤 양복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양전 맞춤복. 그래서 그 재단사가 있어서 그 재단사한테 그럼 그 신체 치수대로 뭐 양복도 만들고 이 옷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벌의 옷을 주문하였다. 근데 어쨌든 발자크는 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짱따막하고 떵떵하니까 항상 헐렁한 옷을 입었대요. 옷을 헐렁하게 옷이 끼니까 그죠? 헐렁하게.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요때 로댕이 주문해서 만든 그죠? 발자크 이름을 재단사에게 주문해서 만든 실내복.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보통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글을 밤새 쓰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옷을 입고. 자, 그래서요. 그 이외에도 로댕은 남아있는 자료조사에 몰두했는데 나다르로부터 구입한 오래된 다게르오타입의 원판 사진과 샤르바리 제시된 캐리커처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습자, 여러 두상 이런 식으로 머리만 그죠? 아주 뭐 개성적으로 만들었죠, 그죠?
근데 사실 목이 이거 없어. 이거 목이 머리하고 뭐가 붙여놨어. 아예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죠? 그래서 아주 눈썹 뭐 입술 정말 뭐 아주 원 모습보다 상당히 과장된. 그다음에 좀 전에 봤던 우리 누드상, 걸어가는 모습, 팔짱 낀 모습, 옷을 입은 전신상 등 다양한 뭐 오늘날 남아있는 게 20개도 넘어요. 이 연습장만. 그리고 실제로는 한 훨씬 40, 50개 이상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댕은 발자크가 평소 글을 쓸 때 입었던 그 실내복, 지금 좀 전에 봤던 하얀 거, 그죠? 근데 이 실내복이 도미니크 수도회 이런 게 있죠, 그죠?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들이 입던 흰색 수사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수사들이 보통 이런 옷 입고, 그죠? 하얀 옷 입고, 그죠? 수사들이 입는 그런 옷인가 봐요, 그죠? 저렇게 쭉 가운, 그죠? 그래서 그 흰색 수사복을 이걸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죠? 발자크가 평소 작업하던 작업복, 그 실내복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형성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이런 식으로 이 펭귄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처음으로 펭귄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완전한 석고성으로 만든 게 그게 이제 이겁니다. 처음에 이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괜찮죠? 그죠? 이 말 그대로 이 실내복, 그죠? 이 도미니크 그 수도의 수도복을 입고 딱 이제 목은 진짜 없네. 두꺼운 목과 그래서 이거를 거의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들이 입던 수사복을 실내복으로 입은 발자크 입상. 그래서 처음에 로댕은 이것을 이제 발자크 이름으로 제출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 다 완성했으니까요, 석고상으로.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죠? 괜찮아요, 나름. 그러니까 이 정도 냈으면은 문장이 그 스캔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것도 그 과정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로댕이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상황에 저것도 만들면서 또 다른 것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물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게 결국에는 이 납기일 때문에 그래요. 로댕의 납기일 무시, 분란의 시작. 그래서 문인협회와 계약한 납기일 2년을 줬는데 로댕은 무심했다. 문인협회가 걱정을, 이거 우리가 발자크 기념비 제막식을 해야 되는데 제막식을 다 날짜를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제막식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거 작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문인협회 걱정했던 소식에 로댕은 놀라면서 말했다. 예술이 납기일에 맞춰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술관 지들 배짱이 이게 다 낭만주의 계열의 낭만주의 계열은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럼 그걸 못 만드는 거지 뭐, 그죠? 이게 낭만주의. 어떻게 이게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니까. 기계적인 작업이라면 기일에 맞춰야지만은 예술은 납기일에 맞춰질 수 없다. 이걸 모르냐 니들 예술가들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지 이거. 기한이 많이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2년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2년 줬는데 이거 몇 년 걸린 거야? 8년? 8년. 근데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 제대로 완성된 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할레이 시민들. 물론 그것도 기한을 기한이 한 7년 8년 더 늘어나 버린 거고. 다른 건 다 창조 7년 걸렸다 그러지 않았어? 예? 아니 창조 7년 걸렸다 그러지 그렇죠. 그것도 그죠? 그 미켈란젤로가. 이거 로댕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사이에 맨날 그 여자들하고 그 놀아나고 끌려들하고 여행 가고 놀고 뭐 이 여자들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태평하게 니들 예술가들이 이거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죠? 예술의 납기일이 어디 있어? 사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버젓이 계약해놓고 그는 전혀 심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얘기 우호적인지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계약은 계약인데 그래서 결국 문인협회 이제 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도대체 언제까지 되는 거냐 이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이들은 미완성 습작분, 아직은 아까 이런 거 제대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두상들 뭐 이런 것만 있는 거 보고서 그다음에 특히 로댕의 태도가 이게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로댕이 격분하였다. 이게 계약인데 게다가 또 문제는 계약을 또 자기들은 그 제막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맡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이 책에는 후원자라고 나왔는데 후원자가 아니라 이렇게 문인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인협회 주문자도 정확히 말하면 주문자, 그죠? 문인협회가 주문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이제 에밀 졸라가 그 회장이었고, 그래서 이거 그럴 수 있죠. 기한을 좀 더 줄라 해가지고 그래도 2년 시간을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발자크가 이제 그 탄생과 죽음을 연도를 맞추다 보니까 뭐 기한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미룬 건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문제가 트러블이 생긴 거죠. 이 문인협회하고 이 시작점이 기한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지연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카미유 크루들이 난리를 쳐서 그래요. 그 사이에. 그거를 받은 게 그러니까 발사기 기념물을 맡은 게 1891년인데 1891년에 까미유가 연인관이 끝난다. 여기 끝난 게 이제 최종적으로 까미유가 낙태를 하고 그죠? 이제 그 낙태를 하고 이 화실을 떠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화실을 떠나면서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성관계는 안 하는 거로. 물론 그 뒤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해까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헤어질 때니까 그 전으로 난리였겠죠. 이게 까미유의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 그 전으로 몇 년 동안 경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헤어지기 전에는 난리 쳤겠죠.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로댕은 또 다른 여자들하고 바람 피고 들켜섰다 하면 난리 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까미유가 연인 바로 이제 로댕 옆에 붙어서 같이 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계속 로댕을 찾아와서 나랑 결혼해달라 저 로즈베를 버려라 계속 그런 식의 그 옥신각신이 계속 한 1년 2년까지도 갔어요. 계속 이게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은 육체 관계는 맺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카미유가 그죠? 낙태한 이후에는 그걸 안 한 거죠. 하지만 계속 그 로댕 옆에서 난리 친 거야. 아주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골치 아픈 거죠. 로댕이 골치 아프고 게다가 이 아내 오래된 아내 본부인도 화풀이와 잔소리도 크게 늘었다. 왜냐면 이때부터 까미뿐만 아니라 온갖 여자들이 그러니까 로댕이 그래도 그 전까지는 40살까지는 맨날 일밖에 몰랐는데 술 담배 다하고 일밖에 몰랐는데 40살이 좀 넘어가가지고 그죠? 이 까미유를 만나더니 이게 확 눈 떠가지고 말이야 여자들 이제 막말로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막 이 여자 저 막 건드리니까 이제 본부인도 이제 미치는 거죠. 본부인도 해가지고 아주 이거 로댕은 물론 피곤한 거죠. 여러 가지로 이런 여성들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때 지연됐어요. 그게 약속한 기한 내 작업을 못하고 로댕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벌써 요 사진에는 이게 나오죠. 그죠? 그죠? 이제 요것도 축소된 상입니다. 3m가 아니죠. 그죠? 한 절반 정도로 축소된 걸 거예요. 아마 절반 정도. 1m, 5m 정도. 1.5m. 그래서 석고상 작업을 하고 있는 로댕 저기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칼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날 최종본으로 남게 된 그 입상의 어떤 작은 축소판 모형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좀 전에 분명히 요렇게 그죠? 요렇게 거의 다 만들었는데 여기도 괜찮은데 그죠? 만들었는데 요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버리고 그죠? 이거를 버리고 지금 우리가 알려진 이 발자크상으로 옮겨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별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로댕이 자기가 그냥 한 거니까요.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이거로 결정해서 만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 발자크 여기 보시면요, 발자크 조각상.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또 시간 지났으니까 다시 이제 와본 거 아니에요? 야, 잘 되고 있네 해가지고 시간은 지났고 다시 방문한 문인협회 새로운 위원들이 로댕의 이제 새로운 입장 이걸 보고 경악한 거예요. 이거 그죠? 이거 할 건데 그러니까 경악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입상을 형체를 알 수 없는 덩어리 거대한 태아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그거죠. 이게 아니 네가 뭘 만들어도 상관없지만은 이거는 공공정서에 지금 세울 건데 그죠? 기념비로 그죠? 우리 문인들이 그 발자크 천재적인 발자크를 기념하는 기념부를 세울 건데 이걸 어떻게 세우냐 그죠? 절대로 세울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위원들이 작업 지금 상황이 다 좋은데 이거는 절대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또 게다가 로댕에게 우호적이었던 에밀 졸라의 문인협회 회장 임기도 끝났고 회장도 이제 사실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1897년 문인협회는 회의를 한 후에 로댕에게 이미 또 2년은 더 지난 거예요. 이미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죠? 2년 2+2가 다 지나버린 상태에서 그럼 24시간 내로 무조건 완성된 작품을 인도하라는 최후 통첩을 한다. 그래서 미실행 시 계약 위반으로 3만 프랑의 비용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때 로댕의 지인이 로댕에게 야 이거는 진짜 소송 들어가니까 그러면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맡겨라. 네가 지금 받은 그 계약금하고 이거를 맡겨서 분명히 내가 인도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협을 일단 해서 또 시간을 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로댕이
그럼 이제 내가 이 작품을 이제 대중들한테 선을 보이겠다. 다 완성을 해서 결국 그래서 로댕은 이걸 완성합니다. 이 작품을 완성을 해서 1998년 살롱전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살롱전이 그죠? 그 5월에는 살롱전에 이거를 딱 입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야 이거 보고 좀 지금 이렇게 반응이 기이하다 이런 안 좋을 것 반응 같으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키스를 맞은편에 전시하자는 이런 조언이 있어요. 키스. 그러니까 눈길을 돌리죠.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죠? 키스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댕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제작된 그래서 300 몇 개가 제작된 그죠?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 전시하고 사람들 눈길을 돌리자 했는데 키스로 시선을 돌리면 일반인들이 반응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무리를 일으킨 입상에만 집중되었고 비평하다 앞서서 비평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마네랑 비슷해요. 마네가 그죠? 올랭피아 이런 거 했을 때 저게 뭐냐? 웬 쓰레기를 그린 거냐 한 것처럼 이게 뭐냐? 웬 펭귄이냐 그죠?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친 겁니다. 게다가 비평가들도 이제 앞다투어서 이거 뭘 만든 거냐? 하긴 워낙 그 당시로는 정말 특이하긴 했어요. 그죠? 처음으로 저런 게 나와서 정말 인간의 형체랑 좀 같지 않은 상당히 한 반추상적인 작품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비평가들도 앞다투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로댕의 화실에 있던 1급 조수죠. 1급 조수. 부르델은 분개하여 상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계속 말했다. 먼저 키스를 가리키며 이 작품은 매혹적입니다. 그리고 발작을 들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수가 열심히 그걸 했으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대중적으로 공개된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는 공개되기 전에는 위원들만 봐가지고 이건 세울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개하고 나니까 결판 난 거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로댕의 발자크에 대한 일반적 대중적 반응과 비평가들의 비난에 힘입어 문인협회는 신문에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문인협회는 유감스럽지만 로댕 씨가 살롱에 식품한 모델의 항의를 표하며 이를 발자크상을 인정을 거부한다. 공식적으로 딱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줄 수 없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너무 이건 작품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게 뭐 일반적인 대중들의 반응 아니에요. 그죠? 대중들이 좀 비슷하게 좀 만들어야지 이건 뭐 전혀 이상하다라는 그런 반응. 그러니까 이게 좀 보수주의적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즘적인. 그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술가들 쪽에서는 많이 이제 또 미술가 진영에서는 미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많이 이제 분노하였고 로댕의 친구들은 항의문을 작성해서 발표했고 전국에서 로댕을 지지하는 작가들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댕의 발자크를 위한 기금 조성이 시작돼서 이 가격 3만 프랑크 우리가 물어줄게 그거죠. 문인협회한테 우리가 물어줄게 이런 식으로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돈 물어주고 우리가 구입할게. 그래서 로댕이 외국에서 인기가 훨씬 더 좋았어요. 외국에서 프랑스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외국의 다양한 인사와 단체에서는 자신들이 그걸 구입하겠다. 발자크를 구입해서 우리가 전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제안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인협회가 이건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이렇게 로댕 지지자들이 또 뭉쳐가지고 야 그게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대립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가 바로 하필 드레피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기 한 달 전. 그래서 한참 시끌시끌할 때 이게 과연 유죄 날 거냐 무죄 날 거냐 이 시끌시끌하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술계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분열과 대립으로 비화된다.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크게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죠? 문인협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드레피스 사건은 뭐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이게 19세기 말에 아주 프랑스를 절반으로 쪼개놓은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죠? 드레피스 대위, 유태인 드레피스 대위가 스파이 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유형을 갔는데 근데 이게 결국 조작된 사건이다. 그죠? 유대 혐오주의에 그걸 유대 혐오주의구나. 잘못 썼네. 유대 혐오주의에서 조작된 것임을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한 7, 8년 동안 몰랐다가 이제 에밀 졸라가 이제 그걸 고발한 거잖아요. 이게 하필 또 에밀 졸라예요. 그죠? 유명한 이게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발표해가지고 저건 다 조작된 거고 해가지고 이제 막 우리 프랑스의 정의가 죽었다 어쩌다
하고 나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제 원래 유태인이고 저거 그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프랑스는 완전히 두 진영으로 양분돼서 격렬한 사회적 대립 혼란이 빠져들었다는 거. 완전히 진영 논리로 쫙 갈려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로댕의 발자크에 대한 이 찬반 여부는 빠르게 드레피스의 유죄 무죄에 대한 견해와 바로 연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레피스 유죄다. 이건 이제 보수주의자. 그래서 발자크 이거 쓰레기 되는 거고 드레피스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게 이제 에밀 졸라 아니에요. 에밀 졸라 하필 이게 나는 고발한다를 쓴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댕을 지지한 게 에밀 졸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 저 같은 편이네 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저거 같은 편이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그런 뭐 김어준 쇼에 나오면 저 같은 편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뭐라고도 상관없이 그죠? 뭐 이쪽에 나오면은 제 편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다 완전히 그죠? 모든 거를 그 편가르기 그죠? 갈라치기 그죠? 갈라치기 모든 게 이제 갈라치기가 된 거 이게 갈라치기 요즘 말로 갈라치기 편가르기. 게다가 에밀 졸라 때문에 로댕은 저쪽이다. 이게 드레피스 저기 지지자고 말이야. 이게 그렇다. 게다가 이 새로운 예술가들은 다 또 로댕을 또 지지하는 바람에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예술가들 중에는 우리가 바로 다음에 또 나올 전묘 화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이게 다 그 당시 또 그 무정부주의자들이었어요. 그죠? 무정부주의자 우리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죠? 무정부주의자들의 그 과격한 그 이미지와 그 막 테러들 이런 사건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예술가들은 무정부주의자들 많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저들은 다 쓰레기라는 거죠. 그죠? 테러 분자의 쓰레기에 저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회의 분열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이쪽에 보기에는 저 보수주의자들은 저거는 그 전통적인 관념과 그죠? 이런 거에 찌들은 이른바 그 꼰대들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딱 완전 갈라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품 자체에 대한 의견보다는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대중과 언론과 예술계가 둘로 딱 쪼개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로댕이 발자크가 딱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훨씬 이게 더 큰 스캔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댕은 이 상을 보면서 근데 로댕의 정치적인 견해는 없어요. 뭐 그런 거 모르는 그냥 기술자잖아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하도 시끄럽고 난리가 치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품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로댕은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야 지금 뭐 주문 받고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죠. 작품을 처리하는데 그래서 로댕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모금된 기금에 대해 감사를 표했지만 문제가 점점 이제 완전 정치적으로 돼버렸으니까 그죠? 로댕인 완전히 로댕은 유대주의자고 그죠? 자기는 반유대주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걱정하면서 드레피스 파나 반대파나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자기가 속한 진영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로댕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모든 논란을 스스로 끝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모금운동하는 지지자에게 편지를 썼다. 이건 내가 작품을 처리하고 내가 가지겠다. 그러니까 어디 그죠? 전시하던가 이 뭐죠? 작품을 본인이 소유하겠다. 내가 소유하겠다는 확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품을 전시하지 않겠다. 출품하지 않겠다. 작업을 중단하고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이 길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하면서 작품을 돈을 자기 돈으로 그죠? 자기 돈으로 돈을 토해내고 그죠? 작품을 그냥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문희대표는 시간만 날린 거죠. 그죠? 7년 동안 날린 거죠. 8년이니까 시간만 날리고 싸움만 벌어지고. 그래서 사실 로댕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청동상을 뜬 로댕의 발자크. 문희대표 다시 발주를 했나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댕의 편지가 공개되었고 결국 기부자들은 기부금을 돌려받았으며 로댕은 발자크를 자신의 화실로 회수하였다. 그리고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다시는 어디든 세우지 않겠다. 그죠? 이제 스스로 철회한 거죠 작품을. 그래서 어쨌든 겉보기에는 문희협회가 승리를 거둔 것이 어쨌든 겉보기에는 그죠? 우리는 저거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그걸 발자크 기념비로 세우지 않게 된 거니까 문희협회가 승리한 것으로. 물론 문희협회도 쪼개진 겁니다. 쪼개졌는데 문희협회 그 결정 자체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속고상은 그죠? 지금 이 속고상은 발자크 속고상은 그렇게 로댕이 회수한 다음에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없었어요. 드러내지 않고 나중에 청동으로 주된 것도 이것도 다 로댕 죽은 이후에야 드러냈고 나중에 공공정세에 세워지는 건 또 한참 뒤입니다. 로댕 죽은 다음에 이렇게 청동으로 줌을 떠가지고 세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뺐으니까 좀 전에 선생님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인 옆에는 이거 발자국 기념비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조각가를 구했고 그래서 팔계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뭐 그런 조각가가 선정돼서 석고상이 완성되었는데 또 하필 또 이때 또 팔계가 또 죽어버려요. 또 완성 못하고 사망하는 바람에 다른 조각가가 이제 그 석고상을 바탕으로 이제 대리석으로 이제 번떠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도 대리석을 완성한 게 이게 이겁니다. 근데 좀 그렇죠. 네. 확실히. 아깝게 네, 그죠. 로댕게 그래도 낫죠. 이거 봐. 정면으로 보니까 아까 멋있더라고요. 좀 그죠. 나름 그 멋있는 게 있어요. 뭔가 강렬함이 있다는 거죠. 천재성이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동네 아저씨.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것도 그 실내복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 작업복을 입혀가지고 했는데 뭐 그냥 선량한 그죠? 좀 순하고 선량한 그죠? 그런 정도의 이미지. 그래서 여튼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그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그냥 그죠? 그런 친근한 이미지. 요게 이제 199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네. 처음에 계약한 대로 딱 네. 2년 만에 저걸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드레피스 판결이랑 맞물리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겠죠. 딱 그때 밀리는 바람에 그래서 자꾸 밀리는 바람에 드레피스 판결하고 얽혀가지고 더 크게 논란이 됐고 그랬던 거죠. 근데 확실히 이거 보니까 좀 그래요. 그죠? 이게 너무나 평범하죠. 그죠? 이거는. 그죠? 이거 정말 유명한 그 당시로 유명한 조각가인데 좀 그래요. 확실히. 책 읽는 거하고 아까 그 청동상하고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석고상하고 그게 빛이 달라서 그래요. 청동상은 확실히 그래서 청동이 이게 빛이 그죠? 청동은 반짝이니까 음영 효과가 있고 석고는 음영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하얘니까. 그죠? 울퉁불퉁이 잘 안 드러나니까 석고상은 좀 달라요. 석고상은. 좀 강렬하네 청동상. 그래서 그러니까 청동을 주문을 뜨는 거예요. 하얀 석고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뭐 주름이나 이런 것도 그죠? 하얘니까 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석고상입니다. 석고상 이게 그죠? 이게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거 석고상. 좀 다르죠, 그죠? 청동상하고 다르죠. 청동상 다시 볼까? 청동상. 그죠? 네. 요거랑 다 요건 최근에 뜬 그래도 최근에 뜬 청동상인데 좀 다르죠. 요거랑. 근데 또 요것도 달라요. 청동 뜰 때마다 달라요. 조금씩 뜰 때마다. 어쩔 수 없어요. 청동을 뜰 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것 같아. 천재성 좀 약간 베토벤이나 그죠, 좀 그런 식으로 머리 좀 이렇게 돼 있고 머리가 산을 그죠, 흩어져 있고 이런 그죠, 천재적인 뭔가 드러나는데 이거는 너무 단정해서. 단정. 자, 그래서 이제 로댕이 직접 한 말이 이제 결국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못 해주니까 이제 이거 만일 진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라면 후세 사람들은 나의 발자크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발자크를 결국 발표를 안 했잖아요. 발표를 안 하고 자기 화실에도 이렇게 감춰서 보관해 놨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걸리니까 이 말을 써놓은 말이 남은 거예요. 저 발자크 내가 결국 발표하지도 않고 청동상으로 뜨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게 만약에 몰락할 거라면 저거 결국 파괴될 거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한 것이므로 나는 나의 작품에 받아들이려 장담할 수 있다. 사람들이 비웃는 이 작품 사실 그렇잖아요. 저기 웬 태아냐 펭귄이냐 마음먹은 대로 부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기를 쓰고 조롱하는 이 작품은 나의 필생의 역작이며 미학적 동력이다. 이것을 창조한 날부터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라고 뭐 한참 뒤에 나중에 말한 건데 로댕이 뭐 어쨌든 그럴 만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그죠? 로댕하면 생각하는 사람 떠오르지만 또 이제 발자크 그죠? 그래서 로댕의 작품 우리가 계속 했는데요, 그죠? 그래도 지옥의 문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옥의 문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인기 좋은 게 그 키스, 그죠? 키스. 그다음에 뭐 발자크, 그죠?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아까 칼레지민가 그거. 네. 청동시대, 그죠? 청동시대, 그죠? 근데 청동시대는 또 근데 이 뒤에 걸 보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사실. 뒤에 그 작품들에 비하면은. 그 다음에 까뮤 클로델이 그 사색. 그게 또 대표작입니다, 그게. 까뮤 클로델, 이거 꼭 꼽아요, 그죠? 그죠? 이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로댕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그죠? 게다가 또 까뮤 클로델이니까 모델이, 그죠?
이삭 주는 여인에서 얼굴 모양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모자가 이 프랑스 그런 모자 그죠? 모자 쓴 거니까요. 오로라 같은 거. 오로라도 있고 지난번에 봤었죠. 어, 오로라. 있고. 오로라도 아주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10개, 20개 들어가는 로댕 작품을 꼽으면요. 그것도 까밀 크로데를 모델로 한 거죠. 오로라. 그죠?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게 이렇게 자꾸 이게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술가는 이렇게라도 계속 사람들한테 이름이 울려 퍼지는 게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네거티브 뭐라고 캠페인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노이즈 마케팅? 그죠? 노이즈 마케팅. 이라도 해야 되는 게 그죠? 해서라도 알려지는 게 더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유명해지는 게 어떻게든지 간에 이 대중 예술의 시대에서는 워낙 사람이 많고 그 기회가 개인한테는 정말 적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알려줄 수 있는 기회에서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알려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떠들고 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일반 사람 떠오르는 로댕밖에 없는 거죠. 예술가 그 대표적인 게 로댕이고 어느 편이든 간에 그죠?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1900년 아까 나왔었는데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이게 이제 결국 로댕의 국제적 쇼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쇼케이스. 그래서 파리 만국박람회 1900년 아니에요. 1900년 상징성 있잖아요. 1900년. 그러니까 이때도 난리였잖아요. 왜 1900년이 왜죠? 특히 이때는 더 했어요. 세상 망한다고 그죠? 그죠? 뭐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러면서 야 이거 뭐 지나가면 신 망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 망하는 거 아니냐 뭐 난리 쳤는데 그죠? 요거 앞에서 보신 기억 있을 겁니다. 그죠?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정문 이렇게 설계를 한 정문. 그래서 요거 우리가 그때 1년 전이죠. 바로 1년 전에 아르누보 하면서 했습니다. 이때가 아르누보. 그죠? 몇 페이지? 185쪽? 그죠? 이거 몇 페이지 어디다 안 되고요 지금. 많이 나온다고. 185쪽에 그죠? 185쪽에 아르누브에서 이 유리 공예품 수공예 운동 그다음에 왼쪽에 에펠탑은 한 10년 전에 프랑스 혁명 그죠? 1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였고 요때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식물무늬 이런 게 나온 게 아르누브 나온 게 뭡니까 기계적인 생산품하고는 다른 기계적인 생산품이 아니라 뭔가 수공예 인간적인 아날로그적인 그다음에 꾸불꾸불한 여성미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새로운 예술이라고 추구한 거 아니겠어요 아르누보가? 그래서 어쨌든 1900년 파리 박람회에서 아르누보가 크게 히트를 쳤는데 이게 저는 엄청나게 큰 박람회였습니다. 그렇겠죠? 1900년이라는 거니까요, 그죠? 상징성이. 그래서 그 박람회는 당연히 예술 작품도 많이 전시하니까요. 로댕도 전시할 공간을 배정받았지만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박람회에서. 그래서 로댕은 이번 기회에 내가 60년 이게 6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60년 작품 세계 전체를 보여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전시장의 공간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전 세계에서 보러 오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파리에 와가지고 파리가 그 당시 뭐 문화 수도였으니까요. 유럽의 문화 수도였으니까 전 세계에서 다 보러 오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보여주려면 이거 부족하고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사비로 전시장 밖 알마 광장에다가 대형 파빌리온 전시관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이제까지 작품 세계 전체 150점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개인의 조각가가 그죠? 보여줄 수 있는 거 습작도 아니고 150점의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입장료 자체가 비쌌어요. 그래서 관람객 자체는 많지 않았는데 관람객이 필요 없는 관람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문을 받는 거죠. 작품 판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댕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된 거예요. 그죠? 로댕이 유명해진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물관, 미술관을 짓고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죠? 각 외국에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조각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뭘 채워 넣냐? 그래서 알려진 게 로댕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겁니다, 이게. 수많은 미술관들에서 앞다퉈 그의 대표작을 주문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미술관을. 그러니까 여기 박람회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죠. 주문 받고, 그죠? 어떤 공산품을 사가기도 하고, 주문하기도 하고, 예술품을 사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함부르크, 드레스덴, 코펜하겐, 부다페스트 등 수많은 외국 미술관들이 주곡이 돼서 뭐 20만 프랑이면 이게 지금으로 얼마나
엄청난 그죠? 몇십억 정도의 그 주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작을 그렇게 주문해가지고 자기들 그 미술관을 채워 넣으려고. 그래서 로댕이 이제 완전히 이게 쇼케이스가 돼서 이를 통해 60세가 된 로댕은 드디어 커다란 부를 얻게 되었고 국제적인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댕의 작품에 대한 주문은 주로 이제 외국, 왜냐면 프랑스는 프랑스보다는 그죠? 주로 외국에서 다 미술관에 채워넣을 조각 작품으로 로댕 작품을 꼭 구매를 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들끓게 된 거죠, 로댕이. 그래서 말 그대로 국제스타가 된 겁니다, 로댕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로댕의 화실에는 말 그대로 그렇게 그죠? 그 물건을 주문하러 오는 사람 또는 이제 그죠? 그 사교적으로 문인, 정치가, 외교관, 귀족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고 1908년에는 영국왕 에드워드 7세가 찾아오고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영국왕이면 그 당시 전 세계 넘버 1, 2를 다루는 건데 그죠? 영국왕 에드워드 7세가 찾아왔고 엘리제 궁이죠. 프랑스의 엘리제 궁에서도 자주 초대되었습니다. 레종 도네르 훈장도 받았고 또 외국에서도 막 훈장을 수여하잖아요, 그죠? 외국에서도 훈장 수여하고 그래서 로댕이 엄청 유명해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걸 이제 이용해서 끊이지 않는 연문 불려낸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로댕이.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 발자크 이후로는 이게 대작이라는 게 없어요. 발자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겨우 만든 거잖아요. 계속 그저 까미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한 거의 10년 만에 만들었는데, 그죠? 사실 그때부터는 계속 그 공장을 돌리는. 그래서 까미유도 막 그렇게 막 로댕을 비판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예술가인데 왜 만들지 않고 맨날 영업만 띄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게 무슨 예술이냐, 그죠? 그래도 까미유는 나름 자기가 막 조각하잖아요. 대리석 까는 거 제가 작품 봤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예술 자체에 대해서도 까미유한테 혼나고 막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 넘어가면서부터,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의 활동, 그죠? 신사가 됐고 드디어 일개 기술자가 신사, 부르주아가 되고 상류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롱전이 심사위원장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공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과묵하고 수줍고 고독하게 살아온 그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둘러싸였다. 그래서 유명인사들과 사교계의 여성들은 그를 소개받으려고 극성을 부렸다. 그래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듬직한 체격, 불길처럼 타오르 이게 이제 나름 멋있잖아요. 옆모습 보면 그죠? 아주 멋있죠. 62세 아주 이런 거로는 전성길 때죠, 그죠? 불려내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제우스 같은 수염, 귀족적인 옆 얼굴, 그죠? 이 모두가 어울려 그에게 독특한 풍모를 부여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댕이 이게 배운 게 짧아가지고 말이 좀 별로. 근데 그게 또 좋은 거야. 특징이 되는 거야. 나름 과묵하니까. 막 떠들면 또 매력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한마디 하니까 그죠? 말주변이 없으니까. 말주변이 없는 게 오히려 더 그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과묵하게 위엄을 지켰으며 나이가 들면서 더욱 멋쟁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댕은 이제 좀 상류사에 완전 적응해버린 거죠. 사교계 60살 넘어가면서부터. 그리고 그게 또 영업이니까 영업. 그때 그 중요해 영업.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로댕한테 흉상을 주문하면은 그게 그 당시 4만 프랑이었대요. 4만 프랑이면 얼마야? 4, 5억? 하나가 4, 5억도 넘어갈 겁니다.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흉상을 주문하면 로댕이 만들어주면 4, 5억. 근데 실제로 로댕이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죠. 제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죠? 그래서 돈을 장난하게 벌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흉상 하나. 근데 다들 그거를 못 만들어서 안 내렸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유명인들은 그죠? 특히 외국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었으니까 이발사가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야 이건 완전히 룸서비스죠. 매일 아침 와서 다 면도 해주고 다 다듬어주고 외모로는 은행 가는 그밖에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로댕의 엽색 행각은 그죠? 파리 사교계의 화제거리였다. 그래서 작업실이든 아니든 그는 그 옆에 항상 여자들 대부분 외국인이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여자보다는 외국에서 로댕을 만나러 온 여자들은 다 이렇게 그죠? 자기가 이렇게 호텔 잡아서 재워주고 그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또 이제 가리지 않았대요. 어린애부터 그냥 나이든 노부인까지 아주 그냥 다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내 제자라고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로댕은 제자를 안 받았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나는 제자를 안 받는다. 그냥
조수 또는 일하는 사람, 내 옆에서 일하는 건 받아들인다. 하지만 제자, 공식 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제자들이거든. 여자들이 제자들이거든. 주변에 여자들, 제자들은 항상 바뀌었다. 비서였던 모리스는 모든 여성이 그를 흥분케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가 고용한 모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모델을 선 규부인들도 그가 위험스러운 인물임을 알고 있었지만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게 다 이제 외국에서 온 규부인들 말이죠. 그죠? 다 장난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웃겨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가 여성을 유혹하지 않는 것은 신뢰로 생각했다. 그죠? 기껏 모델을 세워놓고, 이거 관계를 안 가지면은 이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싫어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대단해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로댕의 엽색 행각은 까미유와 연인 관계일 때부터 나타났다는 거 이미. 그러니까 까미유가 이제 그죠? 처음에는 까미유밖에 몰랐지만은요 한 4, 5년 지난 다음에 까미유가 막 싸우고 그죠? 막 잠깐 떠났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뭐 그때부터 벌써 모델, 뭐 가정부 등 가리지 않고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온 거예요. 지금 거의 한 20년 정도.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한편으로는 예술계나 이런 쪽에서 로댕이 좀 멀어져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오히려 정치가나 이런 그 사교계 사람들하고만 친해지고 예술계에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좀 비웃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렇게 단순히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술계에서도 로댕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댕이 엽색인 건 통속 언론이 왜 그런 찌라시 같은 데서 막 그죠? 까십거리가 되고 풍자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샀지만 로댕은 개의치 않은 채 끊임없이 여성을 갖고 유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참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나오는 여성들 몇 명만 간단히 보고 우리 이사도라 던컨 그죠? 몇 명 보고 오늘 마무리 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은 이사도라 던컨 현대 명예 선구자. 그러니까 던컨이 이게 나중에 보시겠지만요 비록 작업실에 작업을 마련했는데 그때 던컨이 그 파리에 와서 그 한 방 하나에 입주했어요. 자기 연습실로 그런 큰 건물입니다. 그게 그래서 던컨은 로댕을 만나서 로댕을 정원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파티를 하면서 맨발로 춤을 추고 이사도라 던컨도 장난 아니게 그 자유분방한 여성이었죠. 장난 아니었어요. 그 자유분방함이. 이게 지금 이거예요. 던컨이 쓴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반쯤 감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번뜩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나에게 나왔다. 그의 손이 내 엉덩이를 따라 다리에서 발까지 쓸어내렸고 그리고 나의 몸 전체를 점토라도 내듯이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에게서 이게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손이 이게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나를 사로잡아 녹아버렸다. 내 머릿속에 당장 그에게 뭘 하고 싶은 세월 이게 이런 식으로 하자. 이 던컨도 물론 아주 대단한 자유분방한 여성이니까요. 이건 장난 아닌 거죠. 로댕이 끝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여성이라든지 또 이런 여성들 참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 그죠? 이런 여성도 아주 로댕이 대단했나 봐요. 그게 이런 식으로 다 편지를 썼어요. 당신은 태양이여 이 여성이 쓴 편지인데 로댕한테 그죠? 이렇게 먼저 영국의 그 상류 사회 여성인데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이런 여성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여성도 영국 출신의 젊은 화가인데 그죠? 이것도 푹 빠진 거예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아주 그죠? 로댕에게 2,000통 갖고 연편지 2,000통이면 하루에도 막 3통씩 벗어댑니다. 장난 아닌 거죠. 이런 젊은 여성들도 푹 빠지고. 근데 문제는 이 여성만 사귄 게 아니라 이 여성을 사귀면서 또 다른 여성들하고도 같이 했는데도 이 여성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그죠? 다 로댕한테 완전히 녹아났다는 겁니다. 진짜 녹아났다는 말 정도로 로댕이 대단했나 봐요. 어쨌든 그게 아까 던컨 얘기하고 이런 것처럼 나름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많은 여성들이 1907년경에 슈아제 공작분을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다 결판납니다. 이 대단한 여성을 만나면서 다 이제 싹 다 이 여성이 이제 싹 다 몰아내. 딱 봐도 벌써 그죠? 딱 봐도 표정이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 로댕의 마지막 플레이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 마무리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정해져 좀 더 제가 늦는 바람에 좀 늦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뭐라는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로댕 조금만 하면 금방 끝나고요. 이제 새로운 예술의 흐름으로 딱 들어갑니다. 이제 신인상, 후기인상주의죠. 그죠? 정교화, 그죠? 고흐 이런 것도 아주 또 재밌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하지만 또 잘 모르는 그죠? 의외로 잘
잘 몰라. 사실 우리가 로딩 하지만 잘 몰라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 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